안녕하세요. 코멘터리 세이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세 편의 짧은 드라마를 함께 보고 각자가 느낀 쎄한 부분을 찾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면서 이런 일을 겪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번 시간 여러분의 세이다를 바짝 세우고 함께 보시죠. 건강한 관계 맺기, 성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한 예민함을 기릅니다. 코멘터리 세이다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코멘터리 세이다에서는요, 오시는 분들은 이거 뭔가 쎄하다 하는 느낌을 가지시는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해요. 쎄하다라는 말이 그래도 무슨 뜻인지는 좀 알고 계시죠? 싸하다? 실제로 좀 어떨 때 쓰나요? 제가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네. 뭔가 진상 손님 느낌이 날 때 뭔가 싸하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내 레이더망에 야 이건 뭔가 잘못될 것 같은데 혹은 좀 불길한데 불안할 때 저희가 쎄하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레이더망을 탁 껴서 이 싸한 레이더망, 쎄한 레이더망, 즉 세이다에 도대체 걸리는 이 요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가 드라마를 보는 동안 이거 약간 이상한 것 같은데? 이거 이쪽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시는 순간 세이다 피켓을 탁 꽂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꽂아주신 것에 대해서 한번 토론을 할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어떻게 방법은 좀 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세이다망을 지금 키셨나요? 여러분들도 함께 드라마를 보시면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세이다망에 탁 걸리는 것 같은데 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잘 기억을 해보시고 저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효민과 경수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뭐야, 왜 불렀는데? 빨리 말해, 시간 아까우니까. 저기 일단 이것 좀 골라봐. 이거 둘 중에서 뭐 마실래? 세상에, 무슨 일이야? 너 뭐 잘못 먹었어? 네가 왜 음료수를 사? 야, 누가 보면 내가 짠돌이 구두쇠인 줄 알겠다. 맞잖아. 아니었어? 아이, 뭔데? 뜸들이지 말고 빨리 말해. 그게 아까부터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 못하고 있잖아, 너. 그게 애들이 효민아 잠깐만 뭐? 그냥 이렇게 가면 어떡해. 그럼 뭐 어쩌라는 건데? 조금만 집착하게. 야, 침착? 너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말이 나오겠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조금만 집착하게. 사용자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왼손 사용자에게는 의도하지 않은 차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런 일은 왼손, 오른손 사용자의 문제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나 정책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스웨덴의 공무원들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내리면 스웨덴 지방정부에서는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와 광장에서 겨울철 낙상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병원비와 생산성 손실 비용은 겨울철 도로 정비 비용의 4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의도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평소 해왔던 방식 그대로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거래. 근데 너는 이거 어떻게 알게 된 거야?
경수가 할 말 있다고 부르더니 이 얘기 꺼내던데? 갑자기? 응. 자기도 혼자서 마음 졸였대. 그래? 너무 충격적이야. 그렇긴 한데 어쩌지?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제대로 공론화 시켜서 문제 삼아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다 지나간 일이잖아. 야, 이게 어떻게 지나간 일이야? 그래, 효민이 말이 맞아. 그러면 뭐 경찰에 신고라도 하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진 우리 각자 생각 좀 해보자. 아 배고파. 너 밥 안 먹었냐? 아, 못 먹었지. 과자 한다고. 뭐래? 아, 학식이나 먹을까? 야 오늘 학식 뭐냐? 아, 자 학식 해봐야. 야, 수업 끝나고 피자나 먹으라고. 요 앞에 새로 생겼대. 어? 피자? 콜. 맞냐? 오늘 교수님이 좀 늦으시네. 야! 애들이 요즘 너한테 감정 별로 안 좋다. 말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자, 영상을 보면서 지금 저희 배우분들께서 갑자기 막 한 부분에서 막 우다다다다 이게 세이다 레이더망을 가동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우진님이 특히나 지금 2개를 꽂아주셨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찍은 거다 보니까 더 쎄한 부분이 더 잘 보였던 것 같아요. 가장 마음에 안 들었던 건 내가 수업 듣고 있는 줌 화면을 캡처한 게 가장 쎄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수업을 듣기 위해 켜놓은 건데 이 남자인 친구들은 나의 모습을 캡처해서 지들끼리 톡방을 만든 거잖아요. 너무너무 음침하고 쎄했습니다. 이상형 월드컵을 했잖아요. 아, 그쵸. 네, 여기서 했던 대화들이 되게 좀 안 좋은 말들, 성적 비하 발언 이런 말들이 있으니까 저는 그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사실 남자나 여자나 본인의 몸이나 본인의 몸매를 평가한다, 얼굴을 평가한다는 건 사실 굉장히 성희롱적인 행위가 될 수 있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남고에 다니던 남사친이랑 하교 시간에 잠깐 통화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제 목소리를 듣고 누군지 궁금해서 SNS에 올라온 제 사진을 보고 자기들끼리 약간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때 들었을 때 실제로 좀 대응은 어떻게 하셨어요? 기분이 좀 안 좋긴 했는데 친구 사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실제의 모습이네요.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참 못 찾는 것도 문제네요. 성희롱을 일삼거나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지는 이런 일들은 사실 심심치 않게 저희가 또 보고 있죠. 수치로 보면은 2020년, 2021년에 보면은 이 학교 내 성범죄 수가 급격하게 줄었어요. 근데 이것이 실제로는 온라인 교육 때문에 나온 어떻게 보면은 표본의 오류라고 볼 수가 있고 이런 일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다 돌아와도 캠퍼스 내에 돌아오면 안 되는 게 바로 성범죄잖아요. 건강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성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인데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크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 두 번째 에피소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만나보시죠. 야, 홍민준. 찍지 말랬지? 서영아, 순간 포착이잖아 이런 건. 너 내가 사진 찍는 거 싫어하는 거 알아 몰라? 아니 그래도 봐봐, 너무 귀엽지 않아? 아니, 난 진짜 진지하게 사진 찍히는 거 싫다고. 특히 나한테 말도 없이 찍는 사진 진짜 싫어. 아니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데도 응? 아니 다른 애들은 애인이 사진 안 찍어주면 오히려 서운해한다고. 사진 못 찍어서 안달 폭달해. 툭 하면 사진 찍어달라고 들들 볶이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니까 너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게 안달복달 안 하고 들들 볶이지도 않아서. 내놔. 뭘? 폰 사진 지우개. 야 이걸 왜 예쁘게 멀쩡하게 잘 나온 건데 이걸 왜 주워? 아, 맘에 안 들어. 줘. 서영아 이거. 아까워. 잘 나왔는데. 교수님이 이거 시험에 꼭 나온다 그랬는데. 그건 또 들었냐? 수업 시간에 퍼 자더니. 퍼 자기는 내가 언제? 시험 범위에 PPT 수업자료 나오는 거 알아? 아니? 잤네. 잔 거는 아니고 조금 졸기는 했지. 야, 나 좀 보여주라. 나는 찍어놨잖아. 누구처럼 안 졸고. 보여주세요. 보여줄까? 말까? 보여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알겠어. 얼른 보고 적어. 고맙다. 에휴. 아 맞다. 거기 조용한 카메라 폴더 있거든? 거기 들어가면 돼. 조용한 카메라. 맞아. 교수님이 찰칵 소리 내지 말라고 완전 난리쳤었잖아. 아니 교수님, 그러면은 좀 PPT를 홈페이지라도 공유를 좀 해주시던가. 그럼 이럴 필요도 없고. 민준아, 내가 너한테 밥이라도 한 끼 거하게 쏠게. 진짜 고맙다. 아휴. 야, 뭐냐 이거? 뭐가? 아니, 그 사진 방금 그거 PPT 수업 자료 톡으로 보내줄게. 아니, 야, 조용한 카메라 폴더 사진 뭐냐? 그거 서영이 몰래 찍은 거 아니? 원래 몰래 찍어. 걔 사진 찍는 거 진짜 싫어하잖아. 알아. 아니, 걔 중학교 졸업사진 찍을 때도 자기 얼굴 나오는 거 싫다고 손바닥으로 가리고 찍은 애야.
그래, 서영이가 싫어하긴 하지. 근데 근데 뭐, 야, 이 정도 사진을 못 갖고 있냐 내가? 걔 남친인데? 너 서영이 자고 있는 것도 찍었고 걔 가슴만 확대해서 찍은 것도 있더라. 야, 내가 무슨, 걔 몰래 누드라도 찍었냐? 야, 그냥 데이트 때 잠깐 찍은 거야. 잠깐. 뭘 사람 범죄자를 만드냐? 범죄자를 만든 게 아니라 허락 안 받고 찍는 건 범죄야. 몰카라고. 너 이거 서영이 다 보여줘도 되겠어? 떳떳하냐고. 아, 알았어. 알았다고. 지우면 되잖아. 됐냐? 안녕? 안녕. 공지 봤어? 다음 주에 동창회 한다던데. 봤지. 이번에 애들 많이 올 것 같던데? 넌? 갈 거야? 난 맨날 가잖아, 원래. 그래? 그럼 그날 보자. 서영아, 뭐 할 말 있어? 내가 며칠 전에 민준이 폰을 봤는데 거기 너 사진이 있더라. 무슨 사진? 몰래 찍은 것 같은. 내가 지우라고 하기는 했는데 너도 알아야 될 것 같긴 해서. 알려줘서 고마워. 지금 레이더망이 12개가 올라왔습니다. 민준 역할을 맡은 태호 배우님이 적극적으로 리액션을 하시면서 막 항변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본인이 직접 연기하셨잖아요. 민준이가 선을 좀 많이 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세이다망부터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수영 배우님, 첫 번째 세이다망에 걸린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나요? 일단은 서영이가 사진 찍는 걸 싫어하는 걸 알면서도 그냥 계속 일부러 찍는 민준이의 태도요. 그렇죠. 분명히 지금 보면은 카메라에다가 싫다 얘기하고 지우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장난식으로. 넘어가려고 네. 하고. 저는 사진 찍히는 거 좋아해서 남자친구가 사진을 뭔가 내 일상을 포착해주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서영이는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 찍는 네. 거는 진짜 나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왜 그러셨어요? 어떤 심리였을까요? 좀 민준이 보면서, 그러니까 민준이란 인물을 접하면서 되게 쎄했던 게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로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좀 그림으로 보는, 피조물로 보는 약간 그런 느낌이라. 자, 우리 수영 배우님께서 좀 적어주셨어요. 세이드망에 걸린 내용 공유해 주시죠. 자, 그러면 곧바로 이 여세를 몰아서 두 번째 세이드 한번 가볼 거예요. 우리 태호 배우님께서 네. 자진 신고를 좀 해주시죠. 네, 자진 신고하겠습니다. 쓰레기죠? 네. 민준이가 이 조용한 카메라 폴더를 이제 현우에게 보여줬는데 네.
수업 시간 같이 소음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뭐 조용한 카메라 쓸 수도 있죠. 뭐 현우가 말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사용 용도가 현우의 표정을 봤을 때 민준이가 과연 조용한 카메라를 어디에다 썼을까? 바로 두 번째 세이다망에 걸린 딱 그 지점. 조용한 카메라 폴더에 들어있는 몰래 찍은 사진들. 요즘 뭐 엠번방 뭐 되게 많잖아요. 막 버닝썬. 근데 이제 그런 사회에서 이 조용한 카메라 폴더는 진짜 좀 존재만으로도 되게 쎄한 것 같아요. 자, 윤지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첫 장면. 저는 제 경험담이랑 비슷한 것 같아서 어, 많이 그래요? 공감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연인 사이는 아니었었고 제가 학원 강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여학생이 저를 몰래 수업 시간에 몰래 찍은 적이 있거든요. 네. 이 에피소드처럼 본인한테 들은 게 아니라 주변 학생한테 어머. 선생님이 찍혔다를 네. 알게 돼서 되게 당황스럽죠. 이제 또 되게 당황스럽고 그 학생이 이제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자, 저희가 이제 몰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이제 몰카라는 단어보다는 정확한 단어는 불법 촬영이죠. 자, 이런 걸 보면은 불법 촬영이 이제는 더 이상 특별한 사람 혹은 특정한 그룹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누구든지 피해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있잖아요. 야, 그래도 친구들끼리 혹은 연인들끼리 좀 이런 사진은 좀 되지 않아? 라고 하는 대사도 있었잖아요. 어느 지점이 불법 촬영이고 어느 지점까지는 용인이 된다. 저 어디까지가 좀 이렇게 경계점일까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잘 나온 사진을 보내주면 솔직히 기분은 좋겠죠? 근데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진짜 애매하고. 근데 사진을 찍고 즉시 알려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나 방금 너 찍었어. 이거 한번 봐봐. 이렇게 해서 내가 찍혔구나를 바로 인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세 번째 이야기는 이쯤 되면 어떠한 사례들이 또 있을지 걱정되기도 하고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지금 곧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혜나야. 너 어디야? 나? 집이지. 근데 왜 전화를 바로 안 받아? 내가 전화하면 바로바로 받으랬잖아. 왜 전화를 안 받아서 전화가 끊어지게 만들어? 사람 미치는 꼴 보고 싶어? 미안해. 내가 설거지하는 중이라 그랬어. 설거지하느라 전화를 못 받아? 나랑 약속한 거 하나를 제대로 못 지켜? 내가 그것만은 지켜달라고 말했잖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 인스타 올린 건 뭐야? 어? 그거는 전에 애들이랑 놀러 갔던 거 올린 거잖아. 그때도 너한테 미리 다 말했었고. 내가 사진 올릴 때 다른 애들 태그하지 말랬지. 근데 왜 태그했어? 미안해. 걔네가 인스타 DM 같은 건 안 보내? DM? 그런 건 거의 안 보내긴 하는데 가끔은 보낼 때도 있고. 말을 왜 똑바로 안 해? 안 되겠다. 네 인스타 비밀번호 내놔. 어? 너 나 사랑한다며. 그것도 못해? 아니 그거는 나 안 사랑해? 사랑하지. 내가 괜히 이래? 네가 먼저 맨날 나 자극하잖아. 네가 잘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하냐고. 얼른 비번 내놔. 미안해. 알겠어, 알려줄게. 너 한 번만 더 이래봐. 나 그때 진짜 안 참아.
어. 야,
뭐 하는 거야? 얘기 좀 해. 나 지금 일하잖아. 끝날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게. 제발 그만 좀 해.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자, 세 번째 에피소드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나요? 저 에피소드만큼은 아닌데 조금 그랬던 친구를 만난 적이 있긴 해요. 그러니까 연락 없는 게 한 2시간, 3시간을 넘어가면 안 됐었어요. 그럼 상대방이 거의 네, 그럼 미친 듯이 오죠. 욕하고 왜 안 받냐부터 시작해서 인신 공격할 수 있는 모든 공격을 다 해요. 그래서 좀 안 좋게 헤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이제 각자 세이다망에 꽂힌 부분이 다른 것 같거든요. 그럼 각자 한번 세이다망에 적발된 부분들을 한번 적어보죠, 저희가. 어떤 부분이 있을지. 윤지인님부터 한번 세이다망 적발된 부분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죠. 연락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를 요청하고 명령을 하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초반에 봤을 때는 저도 어느 정도는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연락은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도 정도가 있지. 보통 이런 사례가 이제 심해지면은 스토킹에 데이트 폭력까지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스토킹과 데이트 폭력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셨고요. 근데 저는 핸드폰 서로 보는 걸 전 정말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막 찔리는 게 있어서 보여주기 싫은 게 아니라 어쨌든 나도 이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은 개인의 뭔가 사생활이라는 게 있고 인간관계라는 게 있는데 굳이 내 남자친구라 해서 내 모든 걸 보여줘야 하는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서로 존중해줄 건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의 세이다망에 걸린 부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우진 배우님이 적어주신 세이다망 뭔가요? 저는 이거. 저는 정말 싫어해요. 정말 저는 집 앞에 찾아오는 것도 정말 싫어해요. 네. 이벤트를 하러 왔다. 아니요, 절대. 막 장미꽃을 쫙 깔아놔가지고 우진아 사랑해. 촛불 100개 쫙. 나에게 뭔가 고지를 하고 서로 합의해서 찾아오는 거면은 너무너무 반갑게 맞이해줄 수 있지만 방금 해나 같은 경우는 헤어지자고 하니까 찾아온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 아이를 보고 싶지 않은데 자꾸 날 찾아다닌다는 게 너무 불쾌하고 무서워요. 그래서 저는 스토킹이라고 느꼈어요, 그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단어가 모든 것을 귀결시키는 것 같은데, 스토킹. 자, 이제 세이다망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확실히 선을 넘었다. 이건 범죄다. 이런 부분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애매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고민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제가 전문가들을 모셔보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한번 세이다망을 저희끼리 한번 가동을 시켜봤는데 이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막 저희도 막 애매하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얘기를 확실하게 매듭 지어줄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안지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말씀하시는 것들 잘 들었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11년째 대학 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처리를 하는 일을 하고 있는 문기라라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대학생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학교 학생을 만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세이다망에 걸렸던 그런 부분들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죠. 사실 신입생이면 다들 궁금하니까 그 얼굴들을 다 하나씩 둘러볼 거란 말이죠. 맞아요. 더블 클릭하면 화면 터지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타인이 캡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으로 인정이 되나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그 상황에서 캡처를 했을 때 캡처만 해서 내가 가지고 있다. 그게 발견되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사실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게 현실적으로는 많이 어려운 지점이 있고요. 네. 예, 근데 우리가 인권 침해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SNS 상에 올려놓은 사진이라든지 카카오톡에 올려놓은 프로필 사진이라든지 아니면 줌에서 이제 내가 틀어놓은 비디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촬영하는 것은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인권 침해로 다뤄질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바디 프로필이 되게 유행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SNS에 올라온 바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뭐 톡방에 공유해서 친구한테 나 이렇게 되고 싶어 좀 공유하는 것도 범죄의 경우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행위들을 OX로 딱 구분지어서 판단할 수는 없고요. 네. 그 대화의 내용이라든지 공유의 맥락이라든지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를 해서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행위인지를 개별적으로 다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SNS에 바디 프로필이 올라온 것을 보고 칭찬을 빙자해서 이 사람은 이 부위가 어떻고 이 부위는 어떻고 이런 식으로까지 나아가서 그 대화를 상대방이 알게 됐을 때 불쾌감이 드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그것 또한 뭐 성희롱이나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대법원에서는 이제 직접 상대방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지 않아도 뒤에서 그 A라는 사람은 어떻다, B라는 사람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했을 경우에 그 내용이 이제 수치심을 주는 내용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질문이 있는 게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세이다망에 걸린 부분들이 사실 지금 다 온라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성범죄라고 하는 단어가 새롭게 좀 등장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건 정확하게 어떤 뜻인가요? 그 통신기기라던가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새로운 방식의 범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새롭게 유포 협박,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행위, 그리고 불법 촬영물을 소지하는 행위, 그리고 상대방의 얼굴과 뭐 음란물을 합성해서 반포하는 행위, 이제 딥페이크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것들을 처벌하는 규정들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들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것만 분명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성범죄라고 좁게 봐서는 안 될 것이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하는 전반적인 행위를 디지털 성폭력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곧바로 이어서 에피소드 2에 걸렸던 세이단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의 적반하장인 태도와 조용한 카메라 폴더에 들어있는 몰래 찍은 사진들까지 이제 서영이가 사진 찍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아이예요. 근데 이제 민준이가 싫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찍고 사진을 그다음에 몰래 무음 카메라로 신체 일부분을 막 찍어서 폴더에 혼자서 저장해놓고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도 디지털 성폭력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한테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이 함부로 찍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다 헌법에서 도출되는 초상권이라는 것이 있고 인격권의 일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고 찍지 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얼굴을 찍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초상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특정한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했거나 이제 이런 행위들을 이제 처벌하고 있고 아니면 노출이 심한 뭐 옷을 입고 있을 때 전체 그 신체 전체를 촬영했다던가 이런 행위들은 이제 불법 촬영죄로 될 수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 엉덩이라던가 다리라던가 이런 부분을 부각시켜서 촬영한 것이 아니라 밥 먹고 있는 모습 아니면 대화하고 있는 모습 일상적인 모습을 이른바 도촬했을 때는 그것을 형사처벌하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초상권의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모두 다 인격권 침해냐 이렇게 좀 너무 가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희롱인지 인권 침해인지를 판단할 때는 당시의 상황 두 사람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그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사진 찍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화를 내기까지 했었죠. 짜증도 냈고, 그리고 카메라를 이제 무음 카메라로 해가지고 몰래 촬영을 했고, 이제 이런 상황점들을 고려하면 아무리 남자친구였다고 하더라도 인격권 침해가 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될 여지가 좀 있다라고 보입니다. 네. 문기라 교수님께서는 대학에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러한 사례를 굉장히 많이 접하실 것 같아요. 이 사례를 보면은 좀 어떤 판단을 좀 내리실 수 있을까요? 제가 민준이가 하는 행위를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기도 했고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뭐 성폭력,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라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은 젠더 기반 폭력의 속성과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생소한데요, 저도.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여성성, 남성성이라는 것이 길러지잖아요. 네.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고정관념이 생기거나 아니면 불평등한 어떠한 차별이 생겼을 때 힘의 차이를 이용해서 그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을 젠더 기반 폭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이 이러한 힘의 차이가 있다 보니까 또 친밀한 관계이다 보니까 거절을 하기도 다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이 젠더 기반 폭력의 속성과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대부분 뭐 디지털 성폭력도 그렇고 뭐 성폭력 가해자들도 친밀한 사이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실제 검거된 사례에서 보면 여자친구와의 어떠한 성적 행위를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촬영을 해서 유포해서 검거된 사례도 있고요. 또한 대학교 다닐 때 사귀었던 연인 관계인데 3년 후에 그때 촬영한 어떠한 성적 촬영물을 유포하겠다 협박하고 스토킹한 이러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와, 헤어졌잖아요. 와, 근데도 그 사진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끔찍한데, 아니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뭔가 서로 동의하에 찍었다든지 서로 뭐 우리는 서로 사랑하니까 이런 건 남겨도 돼, 그런 사례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한 연인 관계에서 서로 사진물을 그 촬영물을 주고받다 보면 아무래도 섹슈얼한 어떠한 내용의 사진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고받는 것까지는 가능하지만 만약 이러한 그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유포를 할 때 그때 동의를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네. 그렇게 동의를 받지 않고 유포를 했다면 그것은 엄연히 성희롱 성폭력에 충분히 해당될 수 있습니다. 좀 아마도 많은 분들, 많은 사례자들을 이렇게 변호를 하다 보면은 자책을 하는 경우도 좀 많지 않나요? 네.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말씀을 저도 많이 드리는데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연인 관계에서 서로 이제 뭐 사진을 주고받았다거나 아니면 남자친구가 이제 계속 조르는 거죠. 한 번만 찍게 해달라, 한 번만 보내달라라고 했을 때 본인은 이제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남자친구를 좋아하고 남자친구가 유포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상대방에 대해서 신뢰를 했기 때문에 보내줬었는데 자기가 애초에 그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준 것, 동의한 것, 이것이 결국엔 피해로 이어졌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좀 자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저는 이제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유포한 사람이 잘못이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있습니다. 어느덧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가게 됐습니다. 세이다망에 걸렸던 내용들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찾아간다, 개인정보 요구한다, 이게 법적으로 저촉이 되나요? 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스토킹 처벌법에서 정하는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제 직장에도 찾아가고 집에도 찾아가고 이제 이런 행위를 했는데요.
지금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서 나는 당신과 만나지 않겠다라고 딱 선을 그은 상태였기 때문에 명확하게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화를 56차례나 했다든지 이런 행위도 스토킹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그 부재중 전화의 경우에 그러면 스토킹 행위가 맞냐? 부재중 전화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직접 받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스토킹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스토킹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냥 전화만 한 것 자체로도 스토킹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토킹이 일어나는 건 어떻게 보면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스토킹 범죄의 가장 큰 특성은 이것이 살인과 같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있었던 신당역에서의 사건도 사실은 이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적발할 수 있었더라면 사실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또 인스타그램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이제 강요한 행위가 있죠. 이 행위는 강요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형법상 의무 없는 일을 이제 하도록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폭력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아이고야. 밀친다거나 핸드폰을 강제로 뺏어서 이제 비밀번호를 풀게 하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내용을 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머.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았지만은 지금 법적으로 스토킹 범죄라고 하지 않더라도 스토킹 행위의 일환으로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네네. 한 가지만 지켜달라고 했지 않느냐, 왜 연락이 안 되느냐, 뭐 연락을 잘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것도 사실 어찌 보면은 데이트 폭력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문제를 그것을 형사처벌 대상으로 지금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 상대방에게 아침, 점심, 저녁에 뭐 꼭 몇 번씩 전화를 해라. 내가 카카오톡을 보내면 1시간 내에 답장을 안 하면은 뭔가 다른 일을 하는 걸로 의심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일종의 데이트 폭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세이다망에 걸렸던 어떤 이야기들을 자세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경계선을 정확하게 찾는 것보다는 내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줄 수도 있겠구나. 이 상식을 찾는 게 가장 첫 번째고 그 다음은 내가 이런 행동을 겪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지? 그 요령을 아는 게 또 그 다음 숙제일 것 같습니다. 사실은 100%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아까 같은 사례, 우리가 친구 핸드폰에서 디지털 성범죄 이거 발견했어. 혹은 그런 걸 내가 당했어. 네 분이라면 가장 먼저 어떤 행동을 취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라면 보통은 일단 첫 번째로 주변 지인이나 친구한테 이 상담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주변 반응이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뭐 하는 친구가 있고 이제 또 심각하다 하는 친구가 또 나뉘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또 제가 만약에 그 노출된 상황의 당사자였으면은 이제 여기서 또 고민을 하죠. 이게 신고를 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아무렇지 않은 건데 내가 예민한 건가? 해서 이제 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만약에 내가 당사자다. 명백한 디지털 성범죄, 뭐 불법 촬영이라든지 유포 피해, 유포 협박, 뭐 불안 피해 이런 것들이 좀 있을 텐데 이런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한가요? 네. 사실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가 굉장히 넓은데요. 네. 사안별로 내가 조치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성가족부라던가 법무부에서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고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경찰서에 가셔도 경찰과 상담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인권센터, 특히 대학교의 경우에는 인권센터를 방문하시면 이런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원 선생님들께서 또 내가 신고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담을 해주고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 처리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일단은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가를 찾아가라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문기라 교수님께서도 이런 상담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본 사례가 좀 많이 있었을까요? 네, 대학 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많습니다. 불안 피해 사례가 의외로 많이 상담이 오는데요. 사실은 이런 경우에 법에서도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해주기 어렵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증거를 남기도록 하고 그 불안에 대해서 저희 이제 그 관련 인권센터 안에 이제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 이런 것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안에서 이러한 그 디지털 성폭력 범죄 피해들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피해 당사자가 되는 것보다는 주변인이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조력을 잘 해주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를 지지해주고 오늘 여러 가지 기관이나 전문 기관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한 기관에 대해서 그 피해자한테 안내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되게 로망을 갖고 있는 게 선후배 사이에 어떤 선배님 밥 사주세요. 선배님 좀 알려주세요. 아니면 동아리 이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이렇게 좀 가까운 사이에 젠더 기반 폭력이나 디지털 성폭력,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이게 다 관계가 엮여 있다 보니까 더 대처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먼저 성폭력이 발생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 행위가 멈출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목격했을 때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표시를 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변이 그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하지만 위급한 상황일 때는 112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드라마 에피소드에 있었던 단톡방 사건처럼 내가 속한 단톡방에서 그러한 성희롱이라든지 어떤 불법 촬영물이 이렇게 공유되는 걸 봤을 때 이것이 잘못되었다,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 동아리라든지 학과 안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경수가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교내 인권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권센터에 찾아갔을 때 내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정을 하지 못했다 할 경우에 익명으로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그 인권센터를 통해서 외부의 전문기관과 연계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인권센터에서 사건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과 외부 기관의 형사 고소를 하는 것이 같이 병행이 되어도 됩니다. 학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은 그 사법적인 절차와 별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사건을 처리할 때는 행위자에 대한 징계가 우선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피해자가 일상생활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중점이고, 또한 이러한 사건이 한번 발생하면 공동체 전체다가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인권센터의 역할입니다. 이런 피해를 인식했을 때 저 같으면은 경찰에 신고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 상담이고 뭐고 이 자식 봐라, 경찰이죠? 저는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피해자는 일을 키우기 싫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네요. 그래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경찰 신고에 대해서. 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주변에서 피해를 목격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주 친한 친구가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내가 피해를 알게 됐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첫째로 피해자의 의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피해자가 어떤 것을 가장 본인이 보호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서 피해자 관점에서 피해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너의 편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네, 성범죄나 이제 특히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신고가 되게 되면 학교 입장에서는 사건 처리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네,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고소를 하기 전에 신고하기 전에 충분히 내가 법적으로 유리한지 불리한지 그리고 법적으로 유불리를 떠나서 내가 심리 상담을 받아서 심리적으로 내가 이 법적인 절차를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인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충분히 정보 전달을 받고 판단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피해자를 조력할 때 뭐 이런 거는 처벌이 어떻게 됐다더라 이런 구체적인 정보보다는 피해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이 인권센터도 있고 성폭력 상담소도 있다더라 이런 것들을 찾아서 같이 가지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저 질문이 있는데요. 제가 뉴스를 통하든 이제 주변을 통하든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2차 가해, 2차 피해라는 단어였거든요. 이런 2차 피해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예방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에게 어떤 언행을 하거나 불이익을 주거나 아니면 사건을 은폐하려는 행위에 나아가야지 이제 2차 피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학과 아니면은 우리 동아리 내에도 다 규칙이 있기 때문에 또 이거를 밖으로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좀 내부적으로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아리 장과 피해자와 가해자 이렇게 해갖고 3자 대면을 한다.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건을 잘 처리해 보려고 그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니면은 네. 지도 교수님이 피해자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됐을 때는 좋은 의도일 수는 있으나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처리해서 뭔가 피해자를 보호해 주려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사건을 좋은 게 좋은 거다. 네, 잘 처리해서 네, 은폐하고 책임 없이 넘어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비춰질 수 있어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거 신고하면 힘들고 오래 걸리고 가해자도 학교 졸업해야 되고 이제 이런 말을 해서 뭔가 네. 사건을 처리하면 안 될 것처럼 하하. 신고하면 안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법원에서는 2차 가해로 보고 있는 그런 행위이고요. 네. 건강하고 성평등한 대학 생활을 위한 예민함을 기릅니다. 코멘터리 세이다. 오늘 1시간 정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아마 녹화하기 전과 녹화한 후 다양한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 새롭게 배웠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좀 놀라게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배우님 네 분은 아마 저기에 있는 에피소드를 직접 촬영하실 때랑 지금 수업을 듣고 나서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일단 저희가 직접 당사자가 돼보고 가해자가 돼보는 역할을 다 해봤잖아요. 이제 다 해봄으로써 저희 주변에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저는 아까 성적 자기결정권? 사실 쎄하다, 애매하다라고 느꼈던 게 나 예민한가? 라고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이제는 그 기준을 명확히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도 뭔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자책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설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습니다.
조력자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누구나 디지털 이미지와 관련해서 원치 않는 대상화가 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 뼘 더 기른 이 예민함으로 상대방이 내 가족, 내 사랑하는 연인, 내 친구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 사회가 내일은 조금 더 따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